본격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시장. 과연 대폭락장이 도래할 것인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명절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예. 자, 지금 명절 이후에 우리가 지금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을 보면 지금 그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좀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금 앞으로 이 대폭락이 시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조정폭이 어느 정도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앞으로 이제 대폭락장이 도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요. 이제 일단은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을 보면요. 자, 강남이 어찌됐던 선행 지표예요. 예.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탈동조화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지만 강남은 여전히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조정을 받으면 이제 뭐 강북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조정을 받죠. 예. 그러면서 서울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수도권 지역도 우리가 뭐 신도시라던가 이런 수도권 지역에 이런 지역들로 당연히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서울에 특히나 이제 입주 물량이 최근에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예. 입주 물량은 증가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매수세가 지금 따라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요즘 이제 그 뭐 폭락이다 말씀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과연 지금 앞으로 시장이 이 대폭락 시대가 지금 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강의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도표들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아무래도 좀 객관적인 팩트라던가 사실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이제 준비해 드린 게 이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제 이 투자자 시장, 그러니까 투자 뭐 제야 시장은 똑같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가격도 오르는 거고요. 이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자, 최근에 지금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거래량이 떨어진 팩트를 놓고 왜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었나 이거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한번 거래량 한번 볼게요. 자, 1월달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2019년 한 14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요. 1월달 거래량만 체크를 해봤어요. 1월달 거래량만. 자, 우리가 이제 2006년도, 2007년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이 상당히 좋았죠. 예,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요때 지금 이제 거래량이 뭐 5,800건 아니면 4,300건. 자, 이때부터 좀 이제 니먼 사태가 이제 2008년 후반내에 이제 터지면서 좀 줄어들었죠. 예, 거래량이. 자, 그래도 뭐 지금 거래량 그래도 좀 이렇게 아직 뭐 이게 출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 좀 늘어났다가 지금 이제 2012년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 중에 가장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많이 줄어들다가 다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정부 때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1월 달에 거래량을 보면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었고요. 2018년도로 보니까 작년을 보니까 역대 최다예요. 자, 우리가 이 거래량을 분석할 수 있는 거는요. 실거래가를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자료 같은 거 어디서 구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나라 그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이게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요. 내가 원하는 자료를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료를.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1월 달 자료들을 그러니까 이제 2006년도 1월 달 이제 서울의 이제 주택 거래량부터 쭉 시작해서 올해까지 해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2018년도에 역대 최다를 찍었죠. 하다가 어때요?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뭐 10분의 1 토막이 아니라 거의 뭐 한 그 2018년도에 한 뭐 한 6% 선? 한 6% 정도 선으로요. 확 줄어들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중간중간에서도 시장이 안 좋았을 당시에서도 이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만큼은. 그죠? 자,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았을 당시에도 이 정도는 거래량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 1월 달에 확 줄어들었어요. 확. 역대 최저죠. 역대 최다, 역대 최저.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네.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시장. 그럼 이 비정상적인 시장이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그런 이제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분석을 해봐야 앞으로 시장이 더 조정이 받으면서 뭐 폭락까지 갈 수 있나? 이게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될 거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본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자, 이런 거죠. 일단은 지금 거래가 지금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잖아요. 어떻게 2018년 1월 달 대비해서 지금 2019년도를 비교를 해보니까는 2018년도하고 비교해봐도 6%,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아닌 6% 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죠.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각종 지금 규제를 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한 거래량이 지금 인위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감소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못 하게끔 꽉 막아 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여러분,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철저하게 어느 정도는 우리 부동산이라는 게 의식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항상 있어 왔어요. 정부의 개입은 항상 있어 왔는데 사실 너무 지금 과도하게 정부의 개입이 돼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 그러니까는 못 사게끔 만들어 놓고 못 팔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하나하나 어떤 규제가 들어와 있나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로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자, 우리가 이제 이 대출 규제, 지금 이제 서울이나 이런 조정 대상 지역들, 이런 그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LTV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죠. 40%까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LTV 비율은 낮아지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LTV,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낮아지고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니까 어때요?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는 겁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1주택자, 원칙적으로 이런 그 규제 지역에서는 온리 1주택자한테만 대출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1주택자가 플러스 하나 더 사고 싶어도 뭐예요? 얘를 매도 조건으로, 처분 조건부로 대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지금 꽉 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 유동성이 이렇게 돈이 돌아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 쪽에 피가 안 도는 거예요. 피가 안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금 상당히 크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세금에 대한 규제죠. 예, 세금에 대한 규제를 보면 자, 이런 거죠. 지금 보유세, 우리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래세하고요, 보유세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보유세, 그 다음에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했을 때 각종 세금이 매겨지는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거래세라는 거는 취득세하고요, 양도소득세를 포함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부세가 상당히 지금 강화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종부세법이 새롭게 생기면서 자, 거기에다가 이제 양도소득세가 지금 상당히 강화가 됐죠. 양도소득세가. 그러니까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매도를 하고 싶어도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잖아요.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사례를 놓고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좀 집을 좀 여러 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팔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서 못 판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혹자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시세 차익을 봤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죠. 시세 차익을 봤으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야죠. 자, 그런데 이 세금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양도소득세에만 다른 소득은 안 그러는데 양도소득세에만 징벌적인 과세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2주택자 이상은 10% 중과가 되는 거고 또 3주택자 이상은 20% 중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이게 우리가 시대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매도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보면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들도 지금 계속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들었지만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것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금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에 물건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세금에 대한 규제가 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거나 뭐 증여를 하거나 차라리 이런 식으로 세금을 회피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곧 이게 증여를 한다거나 임대사업자를 하는 순간 어때요? 시장에 물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증여는 부부간의 증여를 많이 하죠. 예, 부부간의 증여는 5년 안에 그 증여한 물건들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로 보기 때문에 5년 동안 또 물건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거기다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지금은 8년짜리를 무조건 해야지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8년짜리 한다는 거는 8년 동안 물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금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절세 방향들을 찾아서 또 시장들이 또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곧 이게 시장에 물건들을 또 귀하게 만든 겁니다. 물건들을.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만 봐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 폭락장이 오려면요. 물건이 아주 많아야 돼요. 물건은 많고요. 시장에 매도 물건들은 많고. 수요는 적어야 돼요. 수요는. 근데 매도 물건 자체가 이런 그 회피를 할 수 있는 이런 뭐 임대사업자라든가 이렇게 증여 형식으로 회피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내에 하시는 매도 물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각종 세금 때문에 매도 물건 자체가 점점 시가 마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규제 중에는 뭐 대출 규제하고 이제 세금 규제,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자, 우리가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서울에 땅 없잖아요. 그죠? 자, 얼마 전에 그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서울 도심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때 어찌됐든 국토부에서 그때 그 당시에 요구했던 그린벨트는 지켜냈죠. 그렇죠? 그린벨트를 지켜내면서 서울 도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 유유부지들을 다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북부간선도로 위에, 그러니까 도로 위에다가도 그 인공 대지를 이제 조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대요. 아파트를. 그렇죠? 자, 얼마나 근데 땅이 없으면 서울에 얼마나 땅이 없으면 도로 위에 인공 대지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서울은 땅이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서울은 택지도 이제 없고요. 주택을 지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서울에 노후된 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지금 투기가율적으로 묶어주면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지금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그 매수자들이라던가 이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매수 심리가 지금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어때요? 지금 자 우리가 이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맡겨놔야 되는데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인위적으로 너무 과하게 지금 정부에서 개입을 하니까 아까 거래량 보신 것처럼 어때요? 드라마틱하게 확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면요.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이면 언제든지 시장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어느 정도의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만은 자유롭게 어느 정도는 좀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에 2018년 1월 달 아까 보셨듯이 12,000 정도의 건수에서 갑자기 700건으로 줄어든 게 말이 됩니까? 그죠? 너무 인위적으로 지금 꽉 잡아놨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또 이게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어찌됐든 거래량이 지금 감소를 했다. 근데 거래량이 감소를 한 거는 규제에 의한 거래량 감소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매수 심리가 지금 상당히 유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입주 물량하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출처가 이제 부동산 114에서 제가 이제 출처를 좀 따온 건데, 자, 2010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해서 입주 물량과 위에가 입주 물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에 의해서 멸실되는 물량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자, 보실까요? 2015년도부터 보면 입주 물량보다 어때요? 멸실 물량이 더 컸죠? 멸실 물량이 더 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계속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겁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게 쌓여서 2018년도에 작년에 폭등 장세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2019년도 되니까 어때요? 올해부터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네요. 입주 물량이. 자, 그러니까 지금 입주 물량은 지금 늘어나고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 물량 많죠. 작년 말부터 시작한 가락시형 재건축 입주하고 지금 헬리오시티 입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포주공도 이제 지금 입주하잖아요. 그죠? 개포주공. 자, 거기에다가 앞으로 나올 물량들, 강동 쪽에서도 한 10,000가구 이상 나오죠. 입주 물량들이 이제 대거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이게 폭락이냐 이거죠. 폭락이냐. 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살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19년도부터는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 내년도 많아요. 2020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멸실되는 물량보다, 왜 멸실되는 물량은 줄어들어요? 왜?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안 갑니다. 못 가니까는 멸실되는 물량은 줄어들겠죠. 대신에 입주 물량은 늘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입주 물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한 2, 3년 동안은.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 대한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지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됐었고, 우리가 세금적으로도 뭐 양도소득세도 완화됐었고,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지금 유예시켰었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힘입어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정비 사업이 상당히 사업 속도가 빨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진행을 했던 이 물량들이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근데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거기에다가 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헬리오시티를 이제 시작으로 한 대규모 단지들, 개포 이제 고덕까지 해서 대규모 단지들이 지금 입주 물량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조정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자명한 거예요. 이렇게 물량들이 많은데 가격이 오른다? 지금 장에서 이렇게 규제가 지금 아주 강력한 규제 속에서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조정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 다음 이 조정이 폭락으로 갈 것인가? 이게 지금 지금 제가 강의해 드리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2020년도 이후에 입주 물량은 과연 어떻게 될까? 입주 물량은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요. 예, 늘어나는데 그 이후에 입주 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냐 이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해주려면 땅은 없는데, 그렇죠? 땅은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은 사업 속도가 느리는 건데, 사업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영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확 늘어나 버리면 당연히 폭락이죠.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영속적이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중간에 하나 껴놓은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하반기 대비해서 가격이 좀 빠졌거든요, 실거래가가. 근데 요거는 좀 이제 유의미한 자료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좀 집어넣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특히나 이제 이 강남 4구에서도 이제 강동 쪽 보면은 이제 좀 가격이 좀 빠졌어요. 그죠? 예, 지금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많이 빠졌고요. 그런데 되려 가격이 오른 지역들도 있네요. 어떤 지역에 대부분이 보니까 도봉구 쌍문동의 뭐 청구아파트, 아니면 신대방동, 아니면 방학동, 봉천동, 신월동 같은 지역들이 지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이 서울 도심에서는 그렇게 아주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죠. 대신에도 아파트 가격 선호도가 낮으니까 아파트 가격은 좀 낮은 지역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이 지금 하반기에 대비해서 다른 지역들은 가격이 빠져 있는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아무래도 아까 요거는 좀 아까 그 대출에 대한 거하고 좀 연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 담보대출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들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아서 현금 동원 능력이 떨어지는 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은 지금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과연 폭락이 올 것인가? 폭락 안 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폭락을 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무슨 소리냐,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자, 근데 죄송하게도 폭락은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아까 거래량만 보더라도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그렇죠? 인위적인 가격 규제예요. 인위적으로 지금 가격을 통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래를 못하게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불안 가능성은 지금 여전히 높은 거예요. 여전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막 누르고 있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근데 이게 풀려버리면 한 번에 또 용수철처럼 튀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너무 가격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가격을. 자,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불안 가능성은 지금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도심권은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대부분입니다. 왜? 땅이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택지가 없어요. 택지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지금 강해지고 있고,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니까, 자,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물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가격이 빠집니까? 공급이 줄어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좀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자,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뭐예요? 노후된 지역에 다 노후주택 허물고 아파트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전면 철거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면 철거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개발에 대한 가치가 최선의 가치,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았고, 지금도 물론 많지만, 그래서 무조건 노후됐으면 그냥 헐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거죠. 많은 문제점이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재개발 지역, 이 노후된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원주민들은요, 이 지역에 못 남아 있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원주민들은 다 팔고 떠나는 거예요. 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원주민들, 원래 거기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은 팔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이 팔고 떠나서 좋은 지역으로 가면 되는데 지역적으로 더 안 좋은 지역으로 하향천이 하는 거예요. 하향천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원주민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 누구를 채워줘요? 투자자로 채워지잖아요. 투자자. 그쵸? 자, 투자자로 채워지는데 이 투자자한테 그러면 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 자본이득은 투자자한테 또 집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투자자로 채워졌으니까 거기에는 이 투자자들이 거기 재개발 지역에 가서 거주합니까? 안 하죠. 그럼 그 재개발 지역들은 대부분 보면 거의 사업 마무리 때 보면 대부분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회적인 주거약자. 아무래도 매매가는 높지만은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임대가가 낮다 보니까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서민들로 채워졌는데 얘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니까 어때요? 서민주택이 집중적으로 멸실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민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멸실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서울 도심에 서민주택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을 하면 할수록, 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서민주택들이 멸실이 되는 것만큼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아파트 거래량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빌라 거래량은 이번에, 그러니까 저번 달에 지금 통계치를 보면 아파트 거래량보다요, 빌라 거래량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집중적으로 멸실되다 보니까 빌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이런 분들이 주택을 다운사이징 해버리면서 빌라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여기 싸게 거주할 수 있다가 빌라라도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빌라도 사실은 도심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임대가라든가 매매가가 또 낮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서민들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서민주택이 멸실되기 때문에 주거비용이 증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야, 우리 재개발 지역 전면 철거하지 말고 이제 한번 보존을 한번 해보자. 보존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게 탄생을 한 겁니다. 재개발 지역 무조건 우리 철거하지 말고 아파트 짓지 말고 여기에 보존하자. 보존하면서 기존의 주택들이 좀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주 노후되고 좀 슬럼화 됐으니까는 여기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런 커뮤니티설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보존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재개발 사업지가요. 재개발에 대한 재생 사업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뭘로 바뀌어요? 전면적인 철거에서 보존 쪽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피면서요. 보면은 거의 재개발로 정비구역된 지정 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55% 정도가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다라는 의미는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니까 서민들을 위한 목적, 그러니까 서민들의 주거 비용에 대한 증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보존하는 재생 사업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이렇게 폭등 장세가 연출이 됐던 거예요. 아파트 공급이 없으니까. 그럼 어때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원주민들이라던가 거기에 세입자들, 사회적인 주거약자들을 위한 정책 때문에 보존하는 정책을 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게 다시 또 서민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지금 날아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어찌됐든 재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라던가 뉴타운 같은 지역의 아파트 물량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재건축 볼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재건축 지금 계속 규제를 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재건축은요, 한번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계속 지속을 했을 경우에 또 하나는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규제라는 게 언젠가는 강화가 되고 또 언젠가는 또 완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규제가 완화가 됐을 경우에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물량이 늘어날 것인지 줄어날 것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규제가 지속이 된다? 규제가 지속이 된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막 이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강남 쪽의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에 대한 세금 부담 때문에 재건축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하겠죠. 근데 그거를 피해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뭐예요? 1대1 재건축. 지금 당장 압구정동에서도 지금 1대1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음아아파트도 1대1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는요,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 즉 일반 분양 수입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해서 그런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반 분양분이 없으면 개발이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대1 재건축 가면 개발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럴 때 장점하고 단점이 있어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단점은요, 당연히 일반 분양 안 하니까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근데 장점은요, 얘 내재 가치가 그대로 가져가요. 어떤 내재 가치? 대지지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강남 같은 데는 그 내재 가치가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1대1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지속이 돼서 1대1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강남에 일반 분양 물량 안 나오잖아요. 물량 줄어들죠. 아니면 재건축을 피해서 가는 거죠. 뭘로 가요? 주택법 사업으로 가는 리모델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리모델링으로 가게 되면 재건축에 비해서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수의 15%밖에 일반 분양 물량을 못 늘리기 때문에 재건축에 비해서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지속이 되면 1대1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면서 어때요? 물량 줄어드는 겁니다. 물량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규제가 완화가 되면 어때요? 언젠가 완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규제가 완화가 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저층 재건축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겁니다. 강남 쪽에서. 5층짜리 재건축 끝난 거예요. 지금 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건 지금 강남 쪽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시면서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정받은 분들 지금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강남의 저층 재건축 끝났어요. 자, 그럼 앞으로 갈 거는 강남에서 중층밖에 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잠실주공 5단지라던가 아시아성주촌, 올림픽성주촌, 음마라든가 압구정이라던가 다 중층이에요, 중층.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저층에 비해서 중층으로 갔을 때는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일반 분양이 줄어들어요. 그럼 규제가 지속이 되든 규제가 완화가 되든 과거에 비해서 강남 쪽의 물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빠집니까? 일시적인 그러니까 규제 완화와 함께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죠. 우리가 조정이라고 해야지 폭락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물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폭락이 오냐 이거라는, 어떻게 폭락장이 펼쳐지냐 이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재건축에 대한 뭐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아니면은 뭐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폭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폭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많은 또 몇몇 분들이 많이 주장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폭락장이 오려면요, 간단해요. 살 사람은 없고요. 시장에 물건은 많으면 됩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그런 시장입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인위적인 가격 규제,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에 대한 불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는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입주 물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폭락이 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동산 대폭락 시장 장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강의를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구독하기 버튼하고, 예,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예. 그리고 제 소식을 좀 빨리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알림 버튼 누르시면 제가 올라가는 강의마다 아시죠? 제일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